이재명 정부의 첫 국감이 이제 종반을 향하고 있습니다. 법사위를 비롯해서 각 상임위에서는 고성과 파행이 연일 반복됐고요. 여야는 사법개혁 대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서로를 몰아세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야말로 이번 국감이 역대급의 피로감을 낳고 있다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와중에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감장에서 한 발언이 논란입니다. 이 대통령의 4년 연임 개헌 가능성을 시사하는가 하면 대통령의 5개 재판 그리고 12개 혐의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는데요.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중립의지조차 포기한 걸까요? 정치대학 1교시 설주원 변호사와 관련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원철 법제처장은 임명 당시에도 또 지금 하도 많아서 솔직히 헷갈릴 정도예요. 네. 왜냐하면 이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 대장동 사건에 전 변호인 출신이 하도 요직에 많이 가셔서, 근데 그 요직에 가셨던 또 한 명의 공무원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조원철 법제처장인데, 네. 일단 이 법제처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죠? 그러니까 법제처라는 것이 뭐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정법률안, 재정법률안, 그다음에 이러한 법률안이 뭐 문구나 이런 것이 잘못되어 있는지 아니면 입법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 이거 굉장히 그 법에 관련한 내용들을 전부 다 관장하는 곳이거든요. 법령의 유권 해석 등을 감당하는. 네, 특히나 뭐 앞으로 있을 개헌 과정에서도 빠질 수 없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법제처가. 그러네요. 네. 네. 당연히 헌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구상 아니면 뭐 재정 내역상 이게 꼭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전부 다 밝히게끔 돼 있거든요. 물론 국회에서 입법조사처가 있어서 입법조사처에서도 하지만은 그보다도 입법조사처보다도 더 위에 있는 기관이 법제처거든요. 법제처는 행정부 소속으로서 이러한 법령을 전부 다 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분이 왜 국감장에 나와서 어떤 경위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법제처가 이제 법사위의 피감기관이잖아요. 관련해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신 건데, 질의를 받으신 건데, 일단 이분의 출신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단 출신이다. 변호인단 중에 한 명이었다. 그래서, 원래는 임명될 때도 상당히 말이 많았었거든요. 단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지위라서 그냥 뭐 이렇게 되나보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여러 사람들하고 한꺼번에 임명이 되면서 그렇게 눈에 띄지 않으셨었어요. 그렇죠. 네, 솔직히. 그래도 이분이 어떤 대장동 출신 변호사지만은 그 전에 판사도 하셨었고, 오랫동안 판사를 하시면서 어떤 판사 출신의 어떤 변호사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냥 무난하겠거니 하고 갔는데, 이번에 국정감사장에서 드러낸 어떤 본인의 소신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과연 이분이 정말 판사를 하시는 게 맞는가라는 정도로 법조인으로서 봤을 때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발언 하나하나를 좀 살펴볼 텐데, 저는 이분의 발언을 보고 피감기관의 기관장이 나온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 나온 줄 알았습니다. 일단 5개 재판과 12개 혐의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 이게 피감기관 기관장이 나와서 할 얘기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 발언 전체적으로 저는 상당히 부적절했다. 매우 어찌 보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위법 소지도 저는 있다라고 보여요. 중립 위반했다고 체포까지 했어요. 그러시네요. 예. 그러니까요. 어떤 유튜브 봐서, 근데 이건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말까지 서슴없이 할 정도다. 그리고 저는 되게 놀라웠던 게,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의 어찌 보면 현재 정지된 사건에 변호인단들은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을 공유하고 있나? 그래서 이렇게 말도 되지 않은 얘기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인가? 아니, 이미 공직선거법 사건은 유죄로 인정받았잖아요, 대법원에서.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이것조차도 무죄로 생각을 해서 지금 그걸 판결을 뒤엎기 위해서 지금 대법원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런 공격을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저렇게 말도 되지 않은 이유를 가지고 정치 공세를 하나 생각해 봤더니, 본인들 생각에는 무죄인데, 이걸 왜 유죄로 했을까? 이거 그래서 대선 개입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라는 2심 판결문과 같이 생각을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2심 판결문은 모르겠어요. 진짜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은 2심 판결문과 대법원 판결문을 놔두고 그냥 진짜 이 정치적으로 생각 고려하지 않고 그냥 수험생에게 아니면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이걸 보여줬을 때 어떤 판결문이 더 이해가 되고 더 자연스럽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대법원 판결문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이해가 되거든요. 고등법원의 2심 판결문은 너무 분절을 시켰어요. 모든 사실관계를 다 분절시켜가지고 거기에 대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변호인으로서는 내 의뢰인의 무죄를 확신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확증 편향이라는 게 생기고 내 의뢰인한테 유리한 증거 위주로 보게 되니까요. 검사들은 불리한 피의자한테 불리한 것들 위주로 보게 되니까 또 유죄라는 확증 편향이 네. 생기고요. 그럴 수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데 피감기관이 공무원이 이렇게 나와서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도 되는 이 분위기. 상대당이 그렇게 하면 당장 체포까지 하면서 여기선 이렇게 하면 개념 발언이 되고 소신 발언이 되는 이 분위기가 제가 너무 위험하다는 그러니까 느끼는 그런데 거예요. 진짜 근데 진짜 저는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지금 14명 정도가 지금 공직에 고위직으로 전부 그러니까 들어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그래 국정감사장에 나와가지고 이런 말씀이라도 하셨어요. 본인의 생각을 스스럼 없이 다 드러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고위직의 간분들이 그 자리에서 그 역할 권한 내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지금 당장 무엇을 하려고 할지 저는 그게 더 걱정스러운 거예요. 저는 소위 말하는 대장동 변호인단 정말 중요한 네, 얘기죠. 그분 중에 한 분하고 과거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정말 그때만 하더라도 개헌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을 때 당시였어요. 이게 제가 들은 지가 벌써 2년이 넘었으니까요. 이제 좀 헌법 개헌에 대해서 한번 본인이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분이 지금도 정부에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지금의 최근의 개헌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봐요. 그분들이 각각 단절돼 있지 않아요. 분명히 이분들 전부 다 단텔방에 있을 겁니다. 거기서 생각 공유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각자 지위에서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더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진짜 이 조원철 법제처장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분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대통령을 위시한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의 변호인단, 그 변호인단 중에서 지금 고위직에 가신 분들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언가 그 생각 하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이와 관련해 그 근저에는 대통령은 무죄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절대 퇴임 이후에도 재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뭔가를 진행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개헌 이야기 나온 게 바로 그 조 처장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이 추진될 경우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국민이 결단한 문제, 예전에 처음으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유세 중에 그것도 요즘 국민들이 생각은 다를 수 있죠라고 말했던 거와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5월 달이에요. 올해 5월. 길지도 않습니다. 올해 5월 달에 대선 기간 중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87년도 헌법 개정 당시의 국민들이 앞으로 개헌에 있을 국민의 의사를 잡고 있을 수는 없다. 바뀔 수도 있다. 그때도 결단이란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분이 그런 결단할 문제다. 국민의 결단할 문제다라고 했을 때 같은 단어네요. 네, 같은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을 위시해서 그 근저에 같이 계신 분들 그리고 개헌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공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생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했다고 해명했대지만 이것이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그 몇 년 전부터 그분들끼리 이미 공유했던 생각이고 사실 지금 정보 요직에 곳에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상 실행의 착수를 위함이다라고 보시는 저는 거예요? 그렇게 봅니다. 대부분 변호인단에 속했던 분들이 법을 고치거나 법을 개정하거나 헌법을 개정하거나 법을 개정하거나 이런 지위에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법제처장 그다음에 지금 민정비서실에 가 계신 분들 전부 다 대통령의 변호인단 출신들이고 지금 법무부에 가 계신 정책보좌관으로 가 있는 조상호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전부 다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서 법 개정이라든지 법 앞으로 개헌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앞으로 개헌 논의 과정 글쎄요 이제 개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특히나 개헌과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시면요. 우원식 의장이 불과 2주 전에도 개헌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우원식 의장은 꾸준하게 지금 개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헌을 언제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실행의 착수? 지금 타이밍만 보고 있어요. 지지율이 높을 때 아니면 할 것이다라는 생각도 있겠지만은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한 지금 포인트를 잡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부동산 문제라든지 계속된 지금 정부에서의 어떤 관세 협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불거지지 않고 있다 뿐이지 아마 지금 이것과 관련해가지고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법제청이 국감에 나와서 개헌에 대해서 가능한 이야기다라는 뜻을 비친 것. 대통령의 뜻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여요. 대통령의 워딩과 법제처장의 워딩이 우연치고는 너무나 똑같았어요. 국민의 결단에 의해서 128조 2항을 연임 제한 조항. 그러니까 개정 당시에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개헌이 되더라도 연임으로 개헌이 되더라도 적용받지 않는다라는 그 헌법 조항에 대해서 고칠 수도 여지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추미애 법사위원장마저도 그런 식으로 왜 논란이 될 만한 얘기를 하느냐. 아니면 아니다. 그리고 지금 87년도 헌법 개정 128조 2항에 대해서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있는데 왜 법제처장이 국민의 결단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의문을 얘기를 하느냐. 오히려 저는 물었어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다라고 애매모호하게 얘기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듣기에도 이건 바꿀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들리거든요. 당연히. 그건 법을 조금만 법을 모르시더라도 그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들린다라고밖에 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추미애 법사위원장마저도 조원철 법제처장을 나무랐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 전반에 공유된 생각은 아니라고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추미애 의원조차도 이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대통령과 다음 대권을 꿈꿔서 가는 거. 그러신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단, 특히나 어떤 사건을 관련했던 분들은 이러한 생각을 굉장히 공유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아닙니다. 그런 논의 해본 적도 없고 생각해본 적도 없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부인 의사를 밝힌 적이 없어요. 전혀 그냥 없습니다. 계속 불은 지펴지는데 나는 모르고 이러면서 그냥 주변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몰래 계속 여론조사를 돌릴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죠. 여론 추이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역풍 우려가 있다. 민주당에서는 분명히 그것도 우려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되게 우려하는 게 독재에 대한 거예요. 지금도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연선 독재다. 행정부와 국회를 다 장악함으로써 연선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또 그것과 연선 독재라는 것과 진짜 실제로 연임 제한을 풀어버려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또 한다? 그러면 지금 5년 하고 그 다음에 최장 4년 4%에서 4인데 그러면 8년을 더해서 13년을 한다?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만약에 신년 기자회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어떤 개헌과 관련한 어떤 의사를 밝힐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128조 2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이미 버텨놓고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누구나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하고 계시다라고 보입니다. 한 민주당 한 의원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어차피 개헌하게 되면 국민투표 하게 되는데 그게 정의 국민들이 아니라고 하면 그게 통과되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추진은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물론 지금 국회 통과도 돼야 돼요. 국회 200석이라는 이 숫자를 넘어야 되는데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3년 뒤에 2년 반 뒤에 있을 총선을 아마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여요. 총선에서 만약 지금의 집권 여당이 200석 이상을 획득하거나 아니면 범여권 자체가 전부 다 200석 민주당을 포함해서 범여권이 200석을 포함한다고 한다면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럼 국회 통과가 200석이 돼버린다고 한다면 국민투표? 충분히 자신 있게 오직헌 과반수가 넘으면 되니까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서
아마 그 타이밍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내년 아마 지방선거에서는 개헌 논의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 보이고 개헌에 대한 투표를 하더라도 총선에서 아마 그것을 연동시켜서 할 수도 있죠. 어차피 국민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뭐 별도의 개헌과 관련해가지고 단독으로 하게 되면 그 폭발력이 너무 커져버려요. 개헌에 대한 논의가 너무나 심각해지고 그걸 바라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유야무야 하면서 그냥 개헌을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저는 아마 2년 뒤에 그러니까 2년 반 뒤에 있을 총선에서 개헌과 논의 연결시켜서 아마 집권 여당으로서는 통과시키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 변호사님이 5월에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는데 불과 몇 달 만에 바로 현실화되고 있는 이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검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연일 논란입니다. 이번에는 그 담당 수사팀장이 과거에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담당 수사팀장인데 과거 이 도이치 사건의 공범인 이미 구속되어 있죠. 이종호 씨랑 술자리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때도 사건 중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파견이 해제됐고 대검이 감찰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참 지금 이 민중기 특검팀이 사면 초과예요. 그러니까 진짜 시끄럽기만 하지 성과가 안 보여요. 뭐 달그락달그락 소리만 아니, 나요. 뭐 구속된 분들도 많고 하지만은 대부분은 이 본체와는 다른 별건 수사인 경우들이 많고. 글쎄요,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검찰에서 어느 정도 수사가 된 상황이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가지고는 이미 기소가 됐어요. 이 관련해가지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근데 이제 와서, 이 파견 검사를 해제한다? 파견을 해제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특별하게 김건희 여사 지금 뭐 기소를 해놓은 거에 대해서 어떠한 뭐 불공정성이라든지 편파성이라든지 조금 의심해 볼 만한 부분은 있겠지만은 이미 수사가 된 부분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기소까지 다 된 마당에 이제 와서 이분을 해제한다? 글쎄요. 저는 논란만 오히려 그러면 진짜 수사가 잘 됐을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뭐 지금도 제가 봤을 때 뭐 누누이 밝힙니다만은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생각은 도저히 안 들어요. 도저히 민중기 특검이 지금 하고 있는 결과물들이란 것들이 대부분 지연 말단적이고 자극적인 것들만 타 언론 보도를 브리핑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두껍이라든지 무슨 몇천만 원짜리 뭐 샤넬이네 반클라프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 그래 명품 좋아하는 김 여사 뭐 이 정도로 그냥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실제 제일 중요한 건 솔직히 양평고속도로 그 변경 의혹이거든요. 근데 관련해가지고는 수사를 하다가 지금 참고인 조사를 했던 공무원분이 돌아가시게 되고. 그게 수사하는 얘기를 안에서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신빙성인지 모르겠지만 난항에 부딪힌 이유가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그거 저희가 그쪽이 더 사업성이 있어서 바꾼 건데요. 네. 라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 변경과 관련해가지고 그 만약에 진짜 그게 의심이 들 만한 정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저는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조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압수수색만 들어갔어요. 네. 근데 뭐 조사가 안 이루어지는 걸 봐서는 뭐가 없다는 거거든요. 또 외압이 없고, 진짜 이거는 정책에 따른 결정이었나? 라는 쪽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당시에 가장 의혹이 됐던 게 인수위 시절부터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무슨 뭐 있었다, 뭐 인수위 때부터 이게 논의가 됐었다라고 한다면 관련자들을 전부 다 불렀다가 얘기를 들어보면 맞춰보고 조합을 해보면 될 거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와 관련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도 않고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강압수사 논란이 오히려 이어지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수사팀이 과연 능력이 있나 정말 쥐어짜기 수사 억지 기소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수사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정말 웃긴 건 뭐냐 또 특검법을 바꿨잖아요. 본인들이 공판유지, 공소유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파견된 검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럼 나중에 공소유지 했는데 무죄가 나와. 그럼 본인들은 또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특검은 다 빠져나가 버리고 공소유지도 안 하고 그러면 나중에 또 공소유지한 검사들을 또 공격할 거 아니에요. 너희가 제대로 공소유지 못했으니까 이거 무죄, 죄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너무 눈에 빤히 보여요. 이 수사에서 면피하려고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출구를 찾고 있다. 네, 출구 전략이에요. 지금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뭔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간은 계속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성과 있는 수사를 해야죠. 특검이 뭐예요? 효율성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특검을 하는 건데. 처음에 글쎄요. 이 김건희 특검에서에 대해서 민중기 특검만이 유일하게 판사 출신이잖아요. 왜 다른 데는 다 검사 출신인데 수사 경험이 없는 판사 출신을 김건희 특검에 임명했냐에 대해서 이런 해석들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사실상 도이치 사건 거의 다 진행이 됐고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래서 이 증거가 증명력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만 판단하면 되는 상황이라서 판사를 임명한 것 같다. 아마 가장 빨리 끝낼 것이다 했는데 결론은 가장 길어지고 연장하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나오는 건 없고. 오히려 민중기 특검 자체가 과거 김건희 여사가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종목을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적격자죠. 왜냐하면은 범행을 잘하는 분이잖아요. 아니 남이 뭘 잘못했는지 잘하는 아니 분이잖아요. 이번에 그 부장검사를 이종호 씨와 술자리에 한 사실이 있는 분도 이런 의혹 때문에 파견을 해제했는데 본인은 그럼 본인도 해제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검에서?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니 벌써 수사의 공정성 자체가 그럼 본인의 어떤 이거 좀 뜨끔하시지 않았을까요? 수사 기록 보고 이거 나 예전에 어디서 많이 봤던 주식인데 저는 오히려 민중기 특검 자체가 특검으로부터 해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 김건희 특검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 너무나 보이고 있어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특검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한번 그때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병 특검도요. 지금 특검이 청구한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 5명의 구속영장 모두 기각됐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해병 특검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뭐 억지로 제가 봤을 때는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어요. 너 뭐 하고 있니? 라고 하니까 아마 민주당 쪽에서도 압력이 갔을 거예요.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습니까? 근데 진짜 이 사건 관련해서 저는 공수처도 같이 욕을 먹어야 돼요. 이거 공수처가 1년 반이나 들고 있던 사건이에요. 그렇죠. 네. 그때는 인력이 없었다, 뭐 예산을 안 준다, 처장을 임명 안 한다, 뭐 이런 이유였어요. 아니 뭐 이번에 오동훈 처장이 나와서 본인들이 수사받는 거에 대해서 또 토로를 하던데 그러면서 특검을 또 공격을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뭐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도 아니고 참 해프닝이다. 참 우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도대체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해병 특검의 본질이 뭐예요? 최해병이 돌아가신 거에 대한 원인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묻고자 하는 있지만 이미 그건 경찰 수사, 이미 공수처에서 수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단 그렇죠. 말이에요. 이 사건의 주안점은 포인트는 뭐냐면 외압 논란에 대한 수사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했다. 직권남용이다. 이걸로 기소를 하는 게 목표였잖아요. 근데 외압 논란과 관련한 전부 다 당시 이종석 국방부 장관, 당시 법무부에 있었던, 그러니까 국방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속영장 기각됐어요. 그러면 지금 외압 논란 수사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외압 논란에 대해서 밝혀진 건 딱 하나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하셨다. 네, 소리 질렀다. 화냈다. 그럼 화내서 그 다음이에요. 수사라는 것은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냥 경로했다는 걸 밝히기 위한 게 화낸 게 아니잖아요. 죄는 아니니까. 아니, 화낸 게 죄는 아니잖아요. 예. 화를 내서 어떻게 했냐고. 그러니까 화를 내서 수사를 덮었냐. 이거에 대해서 밝혀내야죠. 근데 이 수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장 청구를 했는데 지금 법원 아시겠지만은 웬만하면 영장 나와요. 그리고 구속영장에서 구속영장 발부는 입증도 아니에요. 소명이에요, 소명. 우리가 소명과 입증을 명확히 법적으로 나누자면 입증이란 것은 객관적인 증거를 들이밀어서 입증을 하는 것이고 소명은 의문만 있더라도 이게 이 정도 소명이 되면 발부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장 발부의 주 목적이 집중 수사니까요. 네. 요 정도 의혹이 있는 건데 좀 사실인 것 같으니 붙잡아 놓고 집중적으로 수사하세요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임성근 사단장이 구속된 거 그것도 약간 공수처는 도대체 뭐 한 거야? 1년 반 동안이나. 그러면 임성근 사단장 하나 그러면 영장 발부 하나 못 받고 그 당시에는 못 받고 있다가 지금 상황 되니까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은 법원도 워낙 그러니까 민주당으로부터 공세가 세다 보니까
웬만하면 영장 발부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웬만도 못하다. 이건 소난 아예 정도가. 아예 수사가 안 된 거예요. 이거 뭐 본인들이 뭐 PPT 자료를 몇백 페이지를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확하게 무슨 혐의가 있는데 이 혐의에 이 사람이 기여한 바가 뭐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다 대부분 보면 무슨 통화를 했다 어쨌다 그다음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덮었다는 거예요. 하우가 빠져 있잖아요. 자기들이 그린 소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영장을 도저히 발부가 안 되니까 해줄 수가 없다는 얼마나 거예요. 벌벌 떨면서 기각했겠어요. 괜찮을까? 그러니까요. 네, 기각해도 근데 되나? 이건 수사가 엉망이다. 이 정도면. 그러니까 좀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야, 이거 수사 하나도 안 됐구나.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지난 몇 달 동안 세금 써가면서 뭐 하신 돈 거예요? 들여갖고. 나 정말. 진짜로. 지난 한 주 부동산 문제가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원래 피감 기관장으로서 등장했다가 깜짝 서프라이즈 명태균 씨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본인도 당황했다라고 하는데 네. 명태균 씨랑 뭐 주로 공만 있었고 방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1월 8일 날 대진신문이 잡혔어서 나는 방어를 조금 자제하겠습니다 하고 방은 안 했는데 이 명태균 씨의 공격에 대해서 변호사로서 그 진술 신빙성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그날 그분의 기세당당한 어떤 태도와는 달리 법적으로는 저는 문제가 오히려 더 해소됐다는 느낌밖에 안 들었어요. 해소가 됐다. 네, 오히려. 오세훈의 사법 리스크는 오히려 해소된 것이 더 많았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게 특히 그쵸, 가장 큰 게 뭐냐면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라고 하는 김모 사업가 김한정 씨. 김한정 씨. 네. 김한정 씨가 돈을 줬다는 거예요.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대납해 줬다라는 건데 명태균 씨가 그날 김한정 씨와 돈거래는 없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정치자금법 위반 자체가 없다는 거잖아요. 명태균 씨가 받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뭘 제공했고 나는 네. 돈을 받았다는데 일단 받은 것 자체가 없지 않느냐. 네, 뭐 그다음에 이제 오세훈 시장 쪽에서는 여론조사 내용이 오지 않았다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오세훈 시장 측에서 주장을 하듯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그다음에 지상욱 당시 여의도 연구원장에게 받은 거라고 뭐 줬다라고 하니까 이분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면 될 것 같고 관련해가지고 뭐 여론조사를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결과값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을 대납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명태균 씨가 뭐 일단은 나 거래한 적 없다 돈과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는 이미 해소가 돼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히려 명태균 씨의 어떠한 내용들이 되게 뭐 떠들썩하고 그런 것 같지만은 실제 이게 수사가 되고 나중에 재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논란이 어떤 법적인 이슈로 갔었을 때도 오세훈 지금 시장의 어떤 위험도는 굉장히 전보다는 더 낮아졌다. 저는 그렇게 높게 보지도 않았습니다만은 그때보다도 더 낮아져서 오세훈 시장이 내년 출마를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어떤 정책을 뭐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어떤 메신저를 냈을 때 좀 그 메신저 말의 신빙성 여부는 파악하고서 내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희한하게 본인들의 정치적인 공세를 할 때 꼭 그 범죄인들 그러니까 뭐 약간 혐의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재판 중이시거나 수감 중이시거나 이런 분들을 국회로 다 부르시거나 국감장에 불러가지고 그분들의 증언을 마치 무슨 금과 옥조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언제부턴가 약간 좀 이해되지 않아요. 극존칭 쓰면서 진짜 큰 거 아니 쓰는데. 그분들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높으신가. 볼까요? 김성태 씨의 신뢰 없다라면서 그 근거가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배성윤 회장이에요. 네, 배상윤 회장과 그다음에 모 씨인가 뭐 지금 수감 중인 사람인데 뭐 들었다 연어술 파티가 있다. 그분도 지금 전과 구범인가 사기 전과 구범인가 해가지고 가시고 그분의 말씀도 그렇게 막 들어가지고 이걸로 봐라 검찰 개혁해야 된다 사법 개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계셔서 언제부터 저렇게 저분들에 대한 신뢰가 민주당에서 저렇게 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에서. 백희룡 경정의 발언 여러 가지 또 뭐 이제 관봉띠나 이런 거 뭐 수사나 이런 것도 백희룡 경정의 발언도 신빙성이 있는가 하고 의구심을 표하는 사람도 많잖아. 관봉건
띠지에 관련한 네. 분실 문제. 네. 저는 이 부분은 천하람 의원이 이번 국감에 그치. 잘 짚었다고 생각해요.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관공권 아직도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 있어요. 그걸 지금 대검에서는 수사로 전환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띠지 분실 자체가 어떤 공무원 관련한 직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어떤 뭐 징계 사유는 될 수 있을 거라 보여요. 근데 저는 그때 국회에 나와가지고 그 정말 진짜 하이직 공무원들이잖아요. 신무진, 실무수사관이 관련해가지고 그걸 의도적으로 저는 폐기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띠지에서 도대체 무슨 그 정보가 나오냐고요. 다 있다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누구에게 발행한 것인지.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서영도 의원이 너무 과대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하람 의원이 이번에 일부러 띠지를 묶고 띠지 관복권을 가지고 나와요. 발급받아 가지고 나온 건데 그럼 공공기관만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띠지를 통해서 한국은행에서 어디로 배분됐다는 것만 나오지 이걸 가지고 무슨 어디서 어떻게 그 흐름을 알 수 있는 것은 알 수가 없다. 그거는 띠지를 이창용 통해서. 하는 총재도 마찬가지라고 아니 그리고 답변했죠. 그 예. 검찰청에 있는 띠지 네. 그러니까 거짓법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띠지 그 관복권에 대한 띠지잖아요. 그거 다 사진 촬영 해놨다는 거잖아요. 그럼 사진 촬영된 내용을 보고 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걸 가지고 띠지 분실했다는 거 가지고 그렇게 진짜 잡돌이 하듯이 이렇게 할 문제인가? 그걸 모르겠어요. 뭐 대검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되겠지만은 그걸 그 하이직에 있는 모르겠습니다. 그 위에서 그걸 의도적으로 은폐 지시를 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밝혀내지 않는 한 그 말단 수사관들이 무슨 의도로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이득이 있어서 그걸 띠지를 뭐 의도적으로 폐기를 했겠어요.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뭐 시끄럽기만 하지 영두삼위 꼴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태균 씨도 다시 명태균 씨 얘기로 돌아오면은 여러 가지로 이분이랑 좀 대화를 나눠보면 좀 걸러들어야 될 게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해볼 만한데 나경원 의원한테 뒤지는 걸로 나온다고 하면서 울면서 전화한다면서 아파트를 사준다. 되게 오세훈 시장의 참모로 최측근 참모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한테 커피 한 잔 얻어먹은 적 없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세훈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국회에서 지금 원외위원장들이 가장 먼저 개정돼야 될 법률안이 정치자금법이에요. 왜냐면 원외위원장들이 어떤 후원금이나 이런 것을 모금할 수 없게끔 돼 있어요. 그거 만든 사람이 오세훈 시장이에요. 오세훈 시장이 제일 처음에 국회의원 하실 때 오세훈법이라 해가지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법을 꽉 묶어두는 법을 만들었고 나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인당 뭐 500만 원까지가 연간 한도고 그다음에 총합이 뭐 이러고 차니까 네. 이거 거기서만 지금의 해라. 정치자금법이 예. 오세훈법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정치자금과 관련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뭐 그분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겠지만은 굉장히 정치자금에 문제가 많다라고 본인 스스로 느꼈고 그렇게 입법까지 했던 분이 뭐 몰래 공표를 받고 나서 그 대가를 대납시킨다? 글쎄요, 제가 아파트를 준다. 아파트를 준다. 제가 서울 아파트 얼마인데?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한 국회의원도 그런 약속 어렵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그걸 모르겠습니다. 이제 농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셨을지 안 했을지. 아니 화나면서 얘기했어. 오세훈 시장이. 네, 오세훈 시장이 뭐 농담적으로 뭐 그런 얘기를 하셨지 안 하셨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색을 하고 진짜 그것을 약조하고 했을 거라고는 그렇게 쉽게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오세훈 시장 혹시 사석에서 모신 적 있으세요? 사석에서는 저는 제가 뵌 적은 이렇게 한 번 정도 차담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참모들도 인정하는 건데요. 우리 시장님은 노잼 시장입니다. 그건 맞아요. 농담을 못 하시는 스타일이세요. 네. 진중한 분이고 오히려 이렇게 너스레 떠시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오히려 사적에서 만나도 그렇게 재밌게 웃다가 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옆에 계시던 김병민 부시장이 훨씬 더 재밌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 대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더욱 더 좌측의 노선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정청래 대표가 약간 조용한 사이에 이 조국 전 대표가 더 강하게 목소리를 내면서 심지어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토지 공개념을 제도화해야 된다. 이건 토지 소유권이 아니라 우리는 주거권을 얘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예. 이거 조국 혁신당이 제일 처음에 창당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국 대표가 가지고 있는 게 거의 사회주의적인 굉장히 개념들을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뭐 저도 지금 막상 이게 떠오르지는 않습니다만은 당시에도 이 토지 공개념에 대한 얘기도 하셨었고 그 다음에
아니, 이건 좀 자세하게 다음에 한번 더 주제가 나왔을 때 제가 조금 더, 그때 워딩을 가지고 들어와서 얘기를 드릴 텐데, 굉장히 제가 그때 느낀 게 조국 대표가 사회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산가에 대한 어떤 자산을 배분을 하는데, 그게 어떤 자본주의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내용들을 말씀하신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 웅진 학원은 아직 사유 하나는 안 하셨죠? 아직은 안 하신 것 같은데. 아직 이제 환원됐다는 얘기를 아직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제가 뉴스를. 그 관련해가지고 지난달인가 한번 어디 얘기가 한번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아직 현실화됐다라는 얘기는 저도 아직 뉴스를 접하지 못해서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토지 공개념에 대한 문제는 이게 지금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분 지금 집인지 모르겠는데, 서초동 빌라를 경매로 취득하셨거든요. 네, 맞아요. 방배동인가 서초동인가 될 거예요, 아마. 사실 경매가 뭐 사정이 좋아서 내놓는 게 아니잖아요. 대체로 뭔가 사정이 있고, 한마디로 우리가 소위 망해서 오죽하면 집이 경매까지 가서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런 집을 경매로 취득하셔서 지금 자산을 불리신 분이 토지 공개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본인 집부터 내놓으시고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정부가 지금 추구하는 바는 이제는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가고 그다음에 금융자산으로 어떤 이 자산이 전부 다 옮겨가야 된다. 4,000대인데요. 주가 4,000이에요. 네. 근데 아니 뭐 전 좋습니다. 코스피가 5,000 지금 이재명 정부의 목표니까 코스피 5,000 시대가 열리면 저는 찬성합니다. 거기에.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 자체가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이 이제까지 항상 얘기됐던 게 어떤 그 코스피 시장이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라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코스피 5천 시대에 찬성합니다만은 그러면 지금 부동산으로 혜택을 많이 받던 분들이 본인의 부동산을 다 팔고 그걸 전부 다 금융자산으로 다 넣으셔야죠. 그래야지 국민들이 이제는 집값이 안 올라가려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조국 대표를 비롯해서 이런 토지 공개념까지 얘기를 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자신의 집은 전혀 내놓고 있지 않아요. 그거 내놓으시잖아요. 저기 노도강이나 어디 구로구 아파트 세 채 네 채 서민들이 살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신호를 주신 건 이번에 사퇴하신 이상경 차관. 아니 소위 말하는 지금 집보다 집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의 수요자들이라든지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아파트가 안 떨어지려나 보다. 아파트 안 떨어지니까 본인의 차관직을 던지고 오히려 집을 지켰지. 왜냐면 차관직 유지하려면 집을 팔아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신호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이제는 올라가겠구나. 절대 집 팔아서는 안 되겠네. 아니면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뭐 이제 그것도 막혔습니다만은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정부 범여권에서 지금 주는 신호는 너무 내로남불식.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미 다 가졌고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마. 나만 되고 너는 안 돼. 내로남불도 너무 로맨틱한 표현이에요. 네. 나는 합법이고 니네는 불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불법이면 법까지 바꿔가면서 합법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에 신호를 주는 것이 좌절감밖에 안 준다는 거거든요. 문제는 강남 3구라든지 이런 진짜 수십억, 뭐 100억대가 넘는 아파트들 꿈도 안 꾼 분들 많아요. 뭐 전 생각도 없어요. 근데 정말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노도강, 금강구 이런 어떤 서울의 중심 강남 지역이 아니라 주변 지역에 계신 분들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거래 자체도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공급도 안 하는 상황에서 그냥 이건 단순히 상승세를 억지로 뚜껑을 닫아가지고 넘쳐 흐르는 것을 그냥 억지로 뚜껑을 닫아만 놓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끌어올릴까요? 저는 어디선가 끌어올려 보여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정부 여당이 가져가는 정책, 부동산 정책이 실패로 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시즌2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가 올려서 그걸로 월세 내려나 보죠. 근데 주가라는 것은 진짜 제가 전문가들한테 들어보니까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쯤이 되면 아마 이게 문제가 터질 것이다. 근데 주가가 당장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가가 어느 정도 부양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게 유동성이 많이 풀려가지고 지금 돈이 주식시장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전 세계가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가냐, 우상향 할 거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전망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동산 정책을 내놨을 때 이 부동산 지금의 코스피 그러니까 주가 시장이 조금 올라 있지만은 이것이 떨어질 때를 대비한다면 그때 문제가 터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지난 10.15 부동산 정책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여권 인사의 갭 투자, 야권 인사의 다주택 보유 문제를 두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고요. 집 바꾸자라는 유치한 논란까지 생겼습니다. 급기야 국토부 차관이 발언 논란 등으로 낙마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커지면서 성남 민심 또한 심상치가 않은데요. 정치대학 2교시 부동산 정책 파장을 비롯해 최민희 의원의 축의금 논란 등 정치 현안 이어가 볼 텐데, 노정태 의원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불우이웃을 만든다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거는 또 새로운 뭐라고 해야 되니? 새로운 어록이에요. 예. 많이 회자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잖아요. 이게 사람들을 불쌍하게 만들어가지고 도와주겠다는 사고방식이 있지 않으면 이런 정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차관이, 이상경 국토부 차관이 예. 스스로 집을 팔 것인가, 직을 내놓을 것인가. 그러니까 집을 내놓을래, 직을 내놓을래라고 할 때 직을 내놓았잖아요. 근데 이분만 처음 그런 게 아니라 또 누구였죠? 김의겸, 흑석 김의겸 선생부터 해서 네, 민정수석도 그랬고요. 예, 많은 분들이 직과 집이 걸려 있을 때 직을 갖고 집을 그러니까 반대로 집을 지키기 위해서 직을 내놓는 모습을 막 보여줬는데, 이게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이래서 망하는 거 아닐까 싶거든요. 공직자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 공직자의 공자가 공산주의 할 때에 커먼의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는 공자가 아니라 사와 대변되는 어떤 그런 정말 퍼블릭한 그 차원에서의 공이란 말이에요. 공변될 공이라고 흔히 부르는 공자인데,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사적인 이익과 대변돼서 나의 사적인 이익 같은 걸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적인 목표를 지키겠다라는 게 공직자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특히 민주당에서 부동산 정책이라는 걸 내놓았을 때 사익과 공익이 충돌할 때 무조건 사익을 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앞세우는 공적인 목표나 공적인 취지라는 것 자체가 이들의 사익에 복무하기 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사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공익을 이용한다. 공직을 이용한다. 예, 공직을 이용하고 공익을 앞세워서 공직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막 검찰공화국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이제 민주화가 된 다음에 문민정부 들어서서 YS 때부터 검찰의 힘이 엄청 세졌잖아요. 왜냐하면 그 대통령이 검찰을 막 휘둘렀으니까, 검찰을 쥐고. 근데 그 다음에 본인이 그 검찰의 칼에 맞았잖아요, YS가. DJ도 마찬가지로 맞았고. 주로 아들들이 맞았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맞은 거랑 거의 진배 없는 그렇죠.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이럴 때 그 사람들은 어쨌건 옛날 정치인들은 그래, 그래도 어쩔 수 없지라면서 감수했잖아요. 내가 그 칼을 빼들었으니까 그 칼에 내가 맞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감수를 했죠. 그럼 여기도 감수를 해야죠. 자기네가 부동산을 이런 식의 어떤 그런 토지 공개념이 됐건 이렇게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공산주의가 됐건 뭘 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부동산을 옥죄고 싶다면 그 정책이 나를 옥죄일 때 본인이 감수를 해야죠. 되는데 내가 자선사업가니에요. 예, 그러니까요. 집 왜 떨어졌는데 집을 파니에요. 제 말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본적으로 공직자의 마인드가 없는 거고, 이런 사람들을 국민들이 뽑아주면 안 되고, 이런 세력한테 힘을 주면 안 됩니다. 이게 비교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정치인들이 우리가 막 맨날 막 2대 세습을 한다 어쩐다 이렇게 막 비판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정작 일본엔 도쿄에 집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거의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다 자기 지역구에 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지역구에 집이 있지 않은 사람은 아예 뽑아주지도 않아요. 네. 그러면서 도쿄에 집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도쿄가 물가가 살인적이잖아요. 도쿄가 집값이 살인적이고. 그러니까 도쿄에 각 정당이 의원들을 위한 어떤 합숙소 같은 거를, 그러니까 의원들을 위한 아예 따로 숙사를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여기서 살고 여기서 의정활동을 하라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 정치인이면 마땅히 그 지역을 기반으로 삼아야 되는 거고,
그 지역을 기반으로 삼는다는 건 단지 거기에 주말마다 내려갔으니까 됐다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자신의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그 지역과 함께 나의 자산이 성장해야 그게 지역 정치인이죠. 근데 전에 문재인 때 한 정치인은 청주 거를 팔고선 자기 지역구를 팔고선 서초를 지켰죠. 예,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공직자가 아니라는 걸 국민들이 정확히 알고 뭐 공천 과정이 됐건 그러니까 정 다른 당을 찍기 싫으면 공천 과정에서라도 이런 사람들을 걸러내는 시민의 눈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들이 모순적인, 뭐 인간은 누구나 다 모순적이니까 이들이 모순에도 이제 어이가 없는데 모순의 정도가 차이가 있으니까 너무 어이없는 모순에도 화가 나는데 이 사람이 사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더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 유튜브 이성경 차관이 네. 문제 유튜브에 나와서 발언한 게 워딩이 뭐냐면 이건 지금은 잠깐 묶어둡니다. 그러면 지금은 좀 스트레스 받을 텐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집값이 떨어질 테니까 그때 사시든가 아니면 집값이 안 떨어지고 안정화되면 그때까지 돈을 모으셨을 테니까 모은 돈 가지고 사시면 됩니다. 했는데 집을 어떻게 모아요? 돈을 어떻게 모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월세 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전세를 파괴하면서 할 말이 아니잖아요. 전세도 파괴되죠. 전세도 사라지죠. 그럼 이제 월세 내고 살아야 되고 지금 근로자들 평균 임금이 한 350 되는데 월세 150 냅니다. 언제 돈 모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가능한 이야기를 해야지 현실 파악을 이렇게 하지도 못하는 무슨 교수 출신이 나와서 이거를 정책이랍시고 얘기를 하고 입안을 하면은 이게 먹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적 시선으로 생각해 볼 때 단지 공익이 아니라 사익을 추구한다를 넘어서 이 사람들이 사악하다라는 의식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뭐 이렇게 말하는 태도를 태도까지 문제 삼는 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막 이렇게 웃고 막 희죽희죽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런 모습을 보는 남의 염정, 국민 염정. 네, 그렇죠. 국민 염장을 막 박박 긁으면서 네. 기껏 한다는 얘기가 돈을 모아라. 근데 월세는 내라. 이러면은 이 사람들은 단순한 사익 추구 세력이 아니라 사악한 세력이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식의 그러니까 꼭 사악하다고 볼 필요까지는 없어요. 하지만 공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의식을 국민들이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정치가 바뀌지 국민 의식 수준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지금 너무 많은 국민들이 단지 과거에 군사정권이 싫었다 내지는 군사정권의 뒤를 이은 어떤 정치 세력이 싫었다라는 이유만으로 한쪽 세력에 무조건 지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런 겁니다. 심리도 많아요. 예. 특히 40, 50대 만화의 날. 예, 그렇죠. 그런 식의 심리가 스스로에게 얼마나 해로운지를 깨닫고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보고 정치에 대한 지지를 해 나가면 좋겠다. 또 하나, 그러니까 저는 실언 하나하나를 문제 삼고 싶진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말실수를 하니까요. 저도 얼마나 말실수 많이 합니까? 근데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될 분들은 말실수가 아니라 그분들이 정말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고 그분들이 그 자리에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지를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일단 이 사람이 이제 뭐 사퇴했지만 이상경 국토부 장관은 사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났고 두 번째, 또 여기 문제가 복귀한 안상시장. 예. 뭐 서민 아파트고 10억 이하는 서민 아파트 이제 문제가 됐어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는 유감 표시를 했습니다. 자기가 말문 표현을 잘못했다. 평균을 잘못 말한 거다. 그런데 15억 이하에 대하여는 우리가 아무런 걸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민들은 집 사시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거 사실 아니거든요. 네, 거짓말이잖아요. 사실 아니에요. LTV 40%로 줄여버렸어요. 예,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신생아 대출도 원래 4억인가 네. 5억이 한도인데 3억으로 줄이고 줄였어요. 다 1, 2억씩은 대출 한도가 뚝뚝 줄어들었습니다. 제 주변에 아이 둘 가진 분이 있는데 예. 왜 가졌냐 하면은 그때 신생아 대출 그것 때문에 예. 대출 나온다고 예. 9억까지 받을 수가 있다고. 예. 그래서 집 사면서 아이 낳거든요. 예. 이 선순환 구조를 분명히 있었는데 이거 끊어버렸어요. 다시 또. 그러니까요. 이래놓고서 출산율 낮아진다고 뭐라고 하고. 근데 사실 저는 우리는 15억 이하 안 건드렸다고 이분들이 거짓말하고. 출산율을 일부러 낮추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기네 40, 50대가 많아야 되니까. 40, 50대가 상대적으로 많아야 되니까 수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마음 편하게 막 이런 헛소리들을 막 삑삑하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20, 30대가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20, 30대가 숫자가 많기만 해도 이렇게는 못할 거예요. 근데 자기네가 애들을 적게 낳기 시작했고 덜 낳기 시작했고 아예 안 낳기 시작했고 그러면은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다만 현재의 우위를 계속 즐기고 있다. 약간 이렇게 자기 꼬리를 뜯어먹고 있는 뱀 같은 형국으로 자기 파멸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국민들이 빨리 정신 차리고 이 정치인들을 뜯어 말리는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옛날에 독재로 세운 정당의 후속작들한테는 표 못 주겠다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로마는 아니고 그리스 신화에 크로노스라고 있잖아요. 이게 자기 자식들을 막 잡아먹죠. 그래서 제우스가 이제 크로노스를 치면서 이제 올림푸스 12신이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신화가 전개가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하는 행태가 크로노스 같은 겁니다. 자기 자식들이 무서워서 아예 미래를 뜯어먹는 거예요. 미래를 뜯어먹는다. 예, 자기 자식들이 무서우니까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도 뜯어먹고 미래도 뜯어먹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뜯어먹고 다 그냥 현찰로 바꿔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면 좋겠고 내 집값만 올라가면 좋겠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의사결정권자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지금 대만한테 다시 뒤처진 거죠. 상황이 이런데 정청래 대표, 근데 신기한 게 정청래 대표가 며칠 동안 이렇게 조용한 적이 없었어요. 요즘 뉴스에 등장을 안 합니다. 그런데 어제 처음으로 관련 발언을 한 게 바로 이 이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돌출적 발언을 자제해달라는 당부인데 지금 여론이 심상치 않다라는 걸 정 대표도 아는 모양이죠. 근데 그래서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뭐냐면은 이 정도의 대중적 감각을 지닌 사람도 없어요. 국민의힘 안에는. 그러니까 학원 선생으로서 그리고 학원 사장으로서 수많은 지역 주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그걸 쌓아왔기 때문에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너무 잘 아는 겁니다. 마포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포 주민들이 지금 얼마나 부글부글하겠어요. 저희 지역군요. 저 마포 오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또 하실 것 같은데 나오면 또 될 것 같은데 너무 지역구 관리를 잘 나와가지고 지역구 관리를 잘했다는 게 뭐냐 이게 뭐 그러니까 사람들의 뭐 주거 형태와 이제 뭐 그 본적 출신지 뭐 이런 것들의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의원과 얼마나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주민들의 효능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한 50-60% 이상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정청래 의원은. 이게 되게 무서운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 정도,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큰 호재라고만, 그 국힘 입장에서는 정략적 차원에서 호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얼마나 살리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급을 늘리자고 해봤자 이게 하루아침에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를 단지 부동산을 차원을 떠나가지고 어떤 전체적인 국가적인 그림을 놓고 바라봐서 아예 화제를 더 키워가지고 전환을 하든가, 그게 아니면은 정말 이렇게 의원실이나 언론이 할 수 있는 그런 치밀한 조사를 통해 가지고 핀셋 공략을 해서 더 심하게 망가뜨리던가, 아니 뭐 민주당 의원 전체를 막 어떻게 인포그래픽을 만들어 가지고 박살을 내든가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할 텐데 이런 식의 전략적 행보를 보이는 사람이 없으니까 정청래 대표가 그냥 한 며칠 정도 딱 잠수를 타고 있을 때 아무 문제가 안 생겼잖아요. 원래는 만약에 공수가 지금 바뀌어 있으면 박살이 났을 거거든요. 민주당이었으면 뭔가 그 빅픽처를 그려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융단 폭격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융단 폭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집이 6채나 되지 않느냐. 어떻게 적절한 반격이라고 보십니까? 근데 그게 이준석 대표가 뭐 이게 잘 받아친 것처럼 이게 경운기 한 대, 트랙터 한 대, 오토바이 한 대, 뭐 중고차 한 대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마이바흐 가진 사람이 너는 차가 4대나 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그래도 장동혁 대표가 그 방향으로 끌고 가지 말았어야 된다고 봐요. 이러니까 장동혁의 문제가 되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문제의 초점을 장동혁으로 돌리게 되었고, 그걸 또 이제 아니까, 그러니까 장동혁이라는 캐릭터가 분명히 그렇게 받아칠 거다라는 걸 아니까 그랬던 건데, 그냥 그 말이 나왔을 때 그런 정도의 공격을 예비를 하고 민주당의 다주택자들을 좀 더 미리 파악을 해놓은 다음에 다주택 대 다주택으로 뭐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죠. 근데 너무 화제의 초점을 장동혁 개인의 것으로 끌고 가면서 약간 좀 논의의 축이, 논의의 축이 이렇게 흔들리는 감이 민주당은 있습니다. 웃고 있겠죠. 지금 대통령실도 웃고 있고요. 뭐 다 합쳐서 8억 5천이다 했는데 이제는 취득가 기준이고 지금은 그거보다 올라갔다라고 하고, 일단 6채라는 말이 일반 국민 감정에 딱 건드린 거가 있거든요. 물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진실 게임 뭐 요런 식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면, 팩트 싸움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면
더 구린 놈이 이기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팩트에 대해서 막 이것저것 시시콜콜 따지기 시작하면 전체적인 구도 안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던 사람들이 유리해집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거기에 그냥 맥없이 끌려간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너라면 어떻게 했겠냐라고 했을 때 저는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뭔지 정확히는 모르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집이랑 바꿀래는 약간 좀 어폐가 있었다. 어쨌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정책 위반한 적도 없고 다주택자 규제한다고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다주택이어야 한다. 나를 봐라. 나는 지금 오히려 지방에 집 사는 사람이야. 네, 그쵸. 지방 분양이 얼마나 많아. 네, 그렇죠. 그렇게 나가는 게 훨씬 나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주택이 뭐가 문제냐? 그래서 다주택이 뭐가 문제냐? 나 지방에 돈 푸는 사람이다. 너네들이 똘똘한 한 채 타령하니까 지금 나라 꼴이 이렇게 되지 않았냐? 다주택이 답이다. 서울 사람들도 지방에 집 사고 집 샀을 때 이게 다주택이라고 세금 때려맞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서울 사는 사람들이 지방에 집을 사서 지방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지방에 활기가 돈다. 마치 내가 우리 노모를 모시듯이 사랑하는 제 노모를 제가 그럼 집에서 보내야 합니까? 사랑하는 노모를 세입자로 만들어야 합니까? 내가 그래도 명색이 과거에 판사도 했던 사람이고 뭔데 그래야 됩니까? 라는 식으로 갈 수도 있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떳떳하니까 너랑 맞짱 뜨자 이래버리니까 갑자기 논의의 구도가 되게 약간 얼그러졌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올바른 건 뭐냐? 집이 몇 채가 됐건 세금이라는 게 세금은 우선 예측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그냥 주먹국으로도 계산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해야 된단 말이에요. 원론적으로.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게 계속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딱 한 채, 똘똘한 한 채를 노려서 강남으로 쏠려가지고 지금 강남 집값이 이렇게 폭등한 건데, 이 구조를 저같이 장황하게 하지 말고 짧고 간명한 정치인의 언어로 설명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다주택을 죄악시하지 마라. 니들은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냐. 나는 뭐 저렴한 집이지만 고향에 계신 부모님한테 집 사드렸다. 이게 성공하는 거 아니냐. 이러려고 우리가 돈 버는 거 아니냐. 아예 이런 식으로 다주택이 왜 잘못됐냐고 따져 묻는 식으로 갔더라면. 그러네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 월세 내고 살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이 와중에 지금 막 전세 물량이 실종되는 거 아니냐라는 정책이 발의될 것 같아서 지금 걱정입니다. 3+3+3. 예. 9년 전세법인데 이제 물론 박수현 대변인이 아닙니다. 논의해 본 적 없습니다. 검토한 적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발의안에 민주당 의원들 이름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전세입자들이 떨고 있습니다. 그쵸. 전세 사시잖아요. 네. 죄송합니다만 이 3+3+3 어떻게 보고 계세요? 큰일 나는 거죠. 왜냐하면은 왜 안정되는 거 아니고 선반영하니까. 가격의 변동은 언제나 선반영되게 돼 있고, 가격의 변동을 예측해서 시장 참여자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경제학이라는 게 18세기, 그러니까 17세기는 아니고 18세기부터 이제 경제학이라는 게, 정치 경제학이라는 게 처음에 시작될 때는 그냥 수요와 공급의 곡선 요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19세기, 20세기 하면서 발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해서 경제를 파악해야 된다. 행동 경제학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니엘 캐너먼 이런 분이 이제 노벨 경제학상도 받고 그랬는데, 네. 이런 식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못 올라가게 묶어버린다라고 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미 다 연구가 돼 있는 거잖아요. 아니, 연구뿐 아니라 심지어 지금 임대차 보호법 2+2로 했었을 때 이미 전세가가 많이 확 올라갔죠. 그러면 3+3+3을 하면 얼마나 많이 올라가겠어요? 올라가고 이제 전세 안 주죠. 그렇죠. 안 주죠. 한 번 주면 10년인데. 제가 겪었던 일이거든요. 저 전에 살던 집에서 제가 나간다 했을 때 저도 전세였으니까 집주인이 나가지 말아달라. 나 이제 무서워서 전세입자 못 구한다. 변호사님처럼 이렇게 어쨌든 신뢰도 있는 사입자 나는 구할 자신이 없다 했는데 이제 제가 나갔거든요. 결국 그분들 딸 들였어요. 예, 전세 물량을 드린 겁니다. 딸 들였어요. 도저히 자기는 새로운 세입자 못 드린다고. 그래서 그 후로 자가로 들어가신다. 그거는 이렇게 그거는 제 돈이 아니고 아무튼 어마어마한 건가? 근데 이제 이 제도의 문제는 뭐냐면 사실상 지금 집도 사지 말라. 그러면 잠깐 세입자로 살아라는데 전세 물량도 없어진다.
야, 이게 전세입자들은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답합니다. 이게 나라 꼴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면은 음. 쿠바라는 나라가 이제 그 특히 386 아저씨들이 쿠바가 이제 미국이랑 적대시되어 있는 나라다 보니까 한번 갔다 오면은 이제 불이익이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이니 뭐 막 이런 거 하면서 되게 낭만 체계바라니 막 이러면서 굳이 가는 쿠바라는 나라가 있죠. 쿠바가 이런 식으로 주택의 매매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그러니까 1가구 1주택 소유만을 강요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내 집이 팔리는 딱 그 타이밍에 내가 집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죠. 이사가 매우 어렵고. 이렇게 되면 공급이 안 늘어요. 예, 그래서 공급이 안 늘다 보니까 이사갈 집 찾기도 힘들고. 쿠바의 주택 상태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다행히도 열대에 가까운 기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어 죽는 일은 없는데 가보면은 막 그 알록달록한 벽화 너머로 집이 거의 막 썩어 문드러지고 막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좋아할 것 같은 갑자기 고인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 벽화. 박원순 시장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벽화가 그려져 있는 썩은 집들이 즐비한 곳이 쿠바가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주택의 그러니까 주택의 공급과 매매와 그러니까 임대를 국가가 인위적으로 강하게 틀어주면 틀어줄수록 주택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나라 꼴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가난과 공이 있으면 이들의 삶을 낮게 해줘야지 이들의 삶을 벽화로 포장함으로써 잠깐 위로주는 거는 그들의 삶에 도움이 안 됩니다. 예, 그렇죠. 최민희 국회 가반위원장의 행보도 논란입니다. 일단 자녀 결혼식 이행청들 문제가 있어요. 아니 국감기간 중에 웬 국회회관에서 결혼이냐라고 말에 대해서 최민희 의원은 절대 나는 알지도 못했다면서 눈물을 흘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가 된 것은 이 축의금 명단, 뭐 900만 원 입금 이런 문자가 공개가 돼서 포착이 돼서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 의원은 아니 이거는 반환을 지시한 거고 반환해야 될 사람들 리스트 짠 거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이분을 이해해야 될까 잠깐 고민해봤는데 한마디로 이분은 성공한 아나키예요. 배지를 단 아나키. 오케이. 이분의 대중적인 명성을 떨치게 한 책이 황금색 똥을 싸는 아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 그런 책이 있어요? 육아법에 대한 책인데 나름대로 90년대에 꽤 유명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네. 근데 뭐냐면 이게 그 비전향 장기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6.25 때 잡혔는데 이제 대한민국에 투항하지 않은, 말하자면은 뭐 고정 간첩 내지는 뭐 이렇게 투철한 공산주의자죠. 내가 어떤 비전향 장기수한테 들었는데 이러면서 예. 육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게 애가 아무리 열이 나도 해열제 먹이지 마라. 제가 알기로는 이분의 부군께서 그런 대체 영양 음료를 파시는 걸로 그러니까요. 아는데. 약간 그런 예. 종류의 사적인 목적이 좀 뚜렷하게 보이는, 뭐 제가 지금 사례를 찾아온 게 있는데 예. 아버지가 술을 먹고 합방한 후 낳은 자식은 머리가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경험적으로뿐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확인된 사실이다. 라든가 예. 불임 부부가 늘어나는 것은 고층 아파트에 사기 때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파트에 살아도 3, 4층 이내에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유는 아이의 면역성을 약하게 만든다. 뭐 이러면서 우유 먹이지 마라. 그것도 네 탓이다. 그것도 부모 탓이고, 이제 뭐 심지어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는 것도 우유 먹여서 그렇다. 임산부는 정화하지 않은 수돗물을 먹게 되면 아이한테 수은 중금속이 전달되니까 수돗물을 먹을 때에도 맥반석과 볶은 소금을 이용해서 정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신생아가 아프면은 100분 나체요법, 100분 동안 홀랑 벗겨가지고 눕혀놔야 된다. 뭐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하는 책을 써서 엄청나게 팔아서 이게 나름대로 이제 히트가 됐는데, 여기 있는 내용대로 아이를 키우면 애가, 안 그래도 제가 아나키 얘기했지만 아나키에서 하던 대로 했다가 애가 죽었었나요? 뭐 어떻게 되게 해가지고 막 소송 걸리고 해가지고 이제 그 아나키 하시던 한의사 분이 감옥에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안 되잖아요. 이건 이런 식의 잘못된 건강 정보를 사람들한테 파는 건 나쁜 행동이잖아요. 근데 이런 나쁜 행동을 서슴없이 해오던 사람이 정치에 관심이 많았고 특정 세력의 줄을 잘 섰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렇게 비과학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국회 과방위원장이 되어 있다. 나라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히 축의금 이 문제를 떠나서 네. 우리가 정치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정치인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해야 되는가까지 좀 전면적으로 고민을 해야 돼요. 아니, 그 지금 말씀의 취지는 결국 약간 논리적 사고력이 좀 안 되는 분 아니냐. 논리적 사고 이전에 과학적 사고.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 아닙니까? 애가 아프고 막 이러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사람한테는 불안한 심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말에 혹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혹하는 장사를 하는 건 비양심적인 행동이잖아요. 근데 비양심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한다, 이분은. 이번에 국회에서 딸 결혼식 한 것도 그 연장선상인 거예요. 국정감사 기간에,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입김이 가장 센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갖다 바치려고 하겠어요. 축의금 명분으로. 물론 피감기관은 안 보냈다고 하지만 국감기관에 한다는 거를 피감기관들이 모를까? 모를 수가 없죠. 오죽하면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조차도 그 보좌관한테 연락받았대잖아요. 보냈대잖아요. 여의도에 비밀이 어딨어요. 여의도에 비밀이 어딨어. 그러니까 무조건 보내게 되는 건데 이게 잘못된 육아 정보, 잘못된 아동 건강 육아 정보 팔아먹는 거랑 연장선상에 있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슴없이 사익을 위해서 잘못된 정보를 뭐 퍼뜨리고 왜곡된 권력을 행사하고 등등의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분이구나, 이분이. 그리고 피감기관에는 안 보냈다고 하는데 봐요. 알고 보냈잖아요. 예. 보냈으니까 그 리스트에 뜬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받았고 이제 이거를 돌려주려는 문자를 보좌관한테 지시를 내린 거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보좌진이 할 일인가요? 아니, 게다가 축이고? 게다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원래는 자기 딸이랑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사이가 안 좋아서 결혼식 하는 줄도 몰랐다. 라는 얘기를 처음에 했어요. 양자역학에 빠진 예, 그렇죠. 그러니까 딸의 결혼식을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축의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될 때까지는 모르는 약간 그 슈레딩거의 축의금 같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좌관이 나한테 문자를 보내기 전까지는 나한테 축의금이 왔는지 아닌지도 모른다. 근데 예. 축의금 막상 뭐 받았는데 이게 논란이 되는 것 같으니까 돌려보낸다. 그것도 보좌진 통해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보좌진의 역할이 뭐냐 뭐 이렇게 본다면 뭐 100번 양보해서 뭐 거기까지 도와줄 수도 있겠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 자체가 그러니까 보좌진 갑질 차원보다는 아니에요. 보좌진한테 지시한다는 것 자체가 과방위원장한테 돈이 들었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거죠. 그렇죠. 그분의 그러네요. 따님의 엄마에게 들어온 게 아니라 혼주로서 들어온 게 아니라 과방위원장한테 들어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보좌진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면 본인이 조심했어야죠. 네,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구분이 아예 없는 거고 이렇게 될 걸 몰랐냐. 예를 들어서 애가 열이 나는데 애기가 고열에 나 있는데 홀랑 벗겨가지고 100분 동안 냅두면은 애가 최악의 경우 죽거나 아니면은 고열로 인해서 뭔가 큰 장애를 안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알면서도 그런 책에다가 그걸 써가지고 팔아먹는 짓이나 내가 국회 과방위원장이고 지금 국정감사 기간인데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하면은 이런저런 식으로 이런저런 명분으로 축의금이 쏟아지겠지라는 거를 뻔히 알 수밖에 없는데 저지르는 거나 똑같은 비양심적 행동이라는 거죠.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에이펙 회원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통상 현안을 논의하게 될 텐데 특히 주요 그룹 총수들이 모여서 혁신성장 해법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게 될 겁니다. 이 최태원 회장이 지금 정부랑 좀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정권에는 조금 미움을 받았다고 해요. 최태원 회장이 최근 자유무역 시대는 끝났다면서 아주 용감한 발언을 했습니다. 바로 3프로TV 나와서 한 얘기죠. 한일 경제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G 몇 위에 올라간다고요? 4위까지 올라간다고요? 현 한일 관계 시점에서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십니까? 그거를 저도 이제 하도 인상적인 얘기여가지고 어제 이렇게 쭉 들어봤는데 당연히 쉽지 않다. 당연히 쉽지 않은데 양쪽의 필요성이 너무 맞아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이 정도 문제의식이라도 공유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정권에서 아주 용감하게 발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다 좋고 솔직히 민주당에서 반일 선동을 하고자 하는 그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충분히 어느 정도 진척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뭘 얘기했냐면은 구체적으로 에너지와 관련해서 이제 한국도 일본도 에너지를 수입해야 되는 나라니까 에너지를 수입할 때 일단 같이 수입하고
공동으로 저장하고 잘 배분하고 하면 거기서 비용이 뚝 떨어진다. 왜냐하면은 뭘 사올 때 도매로 많이 사오면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일단 에너지의 수입과 분배 차원에서만이라도 협력을 하기 시작하면 에너지 공동체부터 시작을 하면은 차근차근 해서 EU 같은 종류의 어떤 그런 것까지 다 도달할 수 있다. 라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그리고 이제 아유, 경청할 만하다. 예. 예. 취업 시장에서도 우리가 한국인이 일본 기업 취직하고 일본인이 한국 기업 취직하고 뭐 이 정도가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파트너십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인구 비율을 대충 1대3으로 잡으니까 우리 청년들은 갑자기 갈 수 있는 직장의 범위가 3배가 커지는 거죠. 뭐 이론적으로. 뭐 일본인들도 어쨌건 25%가 상승하는 거니까, 아니 30%가 그들 입장에서 30%가 상승하는 거니까 취업의 폭이 넓어지고 내수 시장도 커지고. 내수 시장이 확 커지죠. 내수 시장이 확 커지면서 우리가 너무 수출 의존 안 해도 되는. 한 일이 수출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실 일본은 수출보다는 내수 규모가 훨씬 더 큰 나라긴 한데 어쨌건 이제 우리도 거기에 편승을 하면서 이제 한국까지 포함된 어떤 큰 경제권이 되면 여기서부터는 약간 게임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문제는 정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잖아요. 반일 정서를. 예, 왜 그래서- 뭐 부찬 것도 부를 텐데 누군가가. 그러니까요. 그게 근데 최태원 회장 말이 정말 맞는 게 서로 쌍방의 필요성이 있으면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유야무야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특히 청년층이 지금 워낙에 한일 여행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 별 사소한 거 쇼핑하러 일본 가고 또 일본인들도 사소한 거 쇼핑하러 한국 오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냥 되게 막 섞여서 살고 있어요. 제가 특히 이제 정청래 지역구 마포 오래 살고 있다 보니 여기 이제 외국인들이 진짜 많이 와 있고 그냥 단기 여행이랑 어떤 그런 좀 이렇게 장기간 스테이를 하려고 한 달 뭐 2달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옷차림이 달라지거든요. 왜냐하면은 한국에서 가장 한국 기후에 적합한 옷을 입고 있다 보니까 되게 한국인처럼 입고 있는 외국인이 진짜 많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체류 기간이 꽤 생긴다는 건데 여기서 아예 비자를 뭐 한 5년, 10년 막 이런 단위로 이렇게 잘 내줘가지고 서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섞이게 만들고 이제 외국인들이 와서 살 수 있는 도시도 만들고 규제도 확 풀어주고 뭐 이러면은 성장 동력이 생길 거다라는 매우 좋은 이야기입니다. 다 저는 내용에 다 동의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일 정서를 그러니까 곶감처럼 빼먹으려고 하는 그 습성을 지닌 세력이 과연 가만히 있겠는가? 저는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용기 있는 발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건 지난 정권이 최태원 회장을 좀 안 좋아했고 이번 정권이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좀 처음부터 호의적인 것 같은 포즈를 취했는데 이번에 대법 파기환송 났잖아요. 예. 그거 기다렸다가 용감한 발언하신 예, 그쵸. 그거 기다렸다.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맥락이 다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어쨌건 내가 이제 이 정도의 사회적인 입지가 있을 때는 그냥 기업인으로서 활동하는 것 외에도 개인적인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게 아버지도 나한테 그렇게 당부하신 바가 있고 나도 거기 동의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 이거는 되게 신념 문제구나. 근데 그 차원이라면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이렇게 사실 일본인들이 한국에 와서도 일본인들의 마을에서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인들 모여있는 마을이 딱딱딱 정해져 있었고 동부이촌동에도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게 외부랑 잘 소통을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괴리감이 굉장히 컸고 조선인들의 반일 감정이 그렇게 자기들만의 월 안에서 담을 쌓고 사는 일본인들에 대한 어떤 질시가 또 되게 컸어요. 그랬는데 어쨌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의 통혼도 꽤 많이 이루어졌었고 근데 그때 되게 놀라운 게 분명히 조선이 식민지고 일본이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조선 남자랑 일본 여자가 결혼하는 비율이 그 반대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조선 여자와 일본 남자의 결혼보다 조선 남자랑 일본 여자의 결혼 비율이 더 높았어요. 좀 이게 신기한 현상인데 아무튼 이러저러한 식으로 서로가 물론 이제 아픈 과거고 한 측면이 있지만 세상의 어느 나라도 과거의 식민지가 이렇게 식민지를 다스렸던 나라와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경제적 성장을 하고 문화적으로도 자부심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그게 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영국, 미국이 있죠. 미국은 약간 이게 미국은 약간 그렇고 아니면 아일랜드와 영국의 관계가 그런데 아일랜드는 자기네 언어도 다 잃어버렸고
이래서 한일 관계가 잘 되면 좋겠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가만히 보고 있겠는가? 이런 생각하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민심이 흉흉합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44%가 부적절하다고 답하면서 부동산 급등이 정권의 발목을 잡았던 문재인 정권 시즌2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나오는데요. 여권의 이 같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넉 달째 20%대 당 지지율이라는 수렁에 빠진 채 반등 기회로 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대학 3교시 배종찬 소장님과 정치 현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나왔는데 오늘 예. 리얼미티가 아침 오전 8시경에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예.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1.2%로 해서 아주 조금 빠졌습니다. 예. 조금 빠졌고 부정평가가 조금 올랐고 그러니까 직전 대비 한 1% 정도 빠졌어요. 지금 이게 물론 3주 연속 하락이긴 한데 한 1% 빠졌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권역별로 보면 서울은 또 아니 권역은 나중에 볼게요. 1% 예. 빠졌고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은 전혀 뭐 아무런 힘을 못 받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통령은 왜 조금밖에 안 빠졌고 국민의힘은 또 왜 아무런 힘도 못 받고 있나요? 국민의힘부터 간단히 얘기를 드릴게요. 네. 뭐 들어갈 호재가 없죠. 원래 지지율이라는 것은 발광체라고 해서 자기가 견인을 해야 돼요. 반사 효과고. 자기가 견인하는 네.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사 효과라는 것은 제한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반사잖아요. 반사 효과가 있을 때만 작동하는 것이 반사 얘기니까 그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뭐 언제까지 반 친구들이 공부를 안 해서 내가 등수가 올랐다? 그럼 뭐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해야지.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우리가 이제 3P 이 현상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죠? P라는 건 뭐냐면 중도를 끌어들여야 되고 플러스 P. 두 번째 P는 팔러시. 항상 대안이 있어야 돼. 대안이 없으면 무슨 이야기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 장동혁 대표도 뭐 6차례매 8차례매 송은석 원내 대표는 똘똘한 2채가 있다며 그러니까 여기서 못 벗어나요. 아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뭐 우리가 부동산 규제하자랬어? 아니 그러니까 제 설명을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장기전이에요. 네. 장기전인데 사람에 대한 이슈는 곧바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느 순간 일방적으로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뭐냐면 P인데 결과적으로는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 P는 뭐냐면 사람들을 어느 수준까지 똘똘 뭉칠 수 있느냐. 뭐 한동훈이니 뭐 김문순 이야기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통령 지지율은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잖아요. 오히려 더 뭉치는 그런 현상. 0포티는 더 올라갔어. 40대 50대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있어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시각이 달라요. 실제 우리가 이게 일종의 확정 폐장이 될 수 있는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강남에 가서 물어보면 이거는 부동산 대책을 한 사람 자체가 악당 중에 악당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또 강북에 가서 들어보면 좀 기다려 보겠대. 그래서 강북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불만이 있지만 또 강북에서는 또 이재명 대통령 투표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민주당 지지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냐? 좀 기다려 보자. 그러면 부동산 대책도 좀 강화돼 가지고 부동산 좀 싸질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지지율이 내려간다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는 결집하는 현상도 나와요. 부동산 관련해서. 분명히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대로 가면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제가 보기에는 저는 항상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분석을 하니까.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건 전쟁이에요. 부동산도. 전쟁이기 때문에 이게 또 선거하고 맞물려 있어 가지고 지지층들이 서울에서 경기 인천에서 민주당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서 지지율이 오히려 소폭 상승했으면 민주당이랑 대통령실은 좀 안심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안심할 수 없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자꾸 누적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지율 이야기를 할 때 보면
항상 어떤 분들은 너무 답답하니까 이거 뭐야 이게 지지율 나 못 믿겠어 이러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아이고 여론조사 정확하냐 우리 배추도사 제발 설명해 달라고 근데 제가 설명해 주고 시간이 지나면 다 배추도사 그래요. 왜냐하면은 제 이야기가 맞거든. 그러니까 기다려 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지금 보세요. 대통령이야. 그럼 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국회도 다수당이에요. 지금 뭐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을 다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지금 에이펙도 있지. 그러니까 숨 돌릴 기회도 있지.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게 계속 누적이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 터질 때는 빵! 하고 터진다고 얘기했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등판을 했습니다. 사실 그 토호제 얘기 나올 때마다 이름이 같이 언급이 되면서 약간 이런저런 움직임을 자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이 여당을 향해서 부동산 대책에 대폭 수정해야 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해야 된다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 행보에는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선거 전쟁이 이미 벌어진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서울시장을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지금 오세훈이 만만치 않거든. 근데 더군다나 지금 부동산을 터뜨려 버리니까 지금 선거 때가 가까워지면 아직까지는 몰라요. 근데 연말 되고 전세 대란 나오고 내년 3월 달에 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식이 되면 이건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골치 아픈 일이 되죠. 그러면 오세훈 죽이기에 나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두 개를 일단 띄워놨어요. 하나는 뭐 한강버스는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명태균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말이 그냥 왜냐면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잖아요. 우리 정치는.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나와서 계속 이야기하고 그 똑같은 내용들을 계속 뭐 누가 의원이 됐든 간에 반복 질문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세훈 시장은 검찰 대질신문에 있으니까 수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섣불리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거든. 맞아. 지금 오세훈 시장은 흥분하는 순간 끝장나는 거예요.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왜? 명태균은 계속해서 오세훈 시장과 관련해서 이 나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일단 거짓말을 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이 거짓말하고 있다. 그 다음에 명태균은 오세훈 시장이 거짓말하고 있다. 그러면 오세훈에 대해서 더 부담스러워지는 것은 민주당은 계속 몰아가는 거죠. 명태균을 통해서. 그런데 만약에 지금 오 시장이 말려버리게 되면 그냥 이거는 오 시장이 정청래 대표 말 마냥 끝나는 거죠. 근데 오 시장이 말려 들어가면 안 돼. 지금의 스탠스는 오 시장이 매우 잘하는 거예요. 왜? 말려 들어갈 이유가 없어. 그리고 당장 여론은 좀 부담스러워진다 하더라도 이게 1개월, 2개월 지나면 또 다른 이야기가 돼요. 명태균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이미 선거전쟁이 시작됐다. 부동산이 불리한 민주당으로서는 오세훈을 잡기 위해서는 긴급한 명태균 전략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 시종일관 오 시장은 차분해요. 그리고 굉장히 이걸 말리지 않기 위해서 비흥분 상태, 이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 시장은 지금보다도 더 표정을 관리하면서 더 차분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900만 시민들의 오세훈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제가 일일이 답할 이유를 느낄 수가 없고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미 오 시장을 둘러서서 아니 지금 인천 김동연 지사 가지고는 경기도는 부동산이 없나요? 김동연 지사는 뭐 이런 관련된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안 건들잖아요. 인천 유정목 시장 안 건드리잖아요. 오로지 오세훈. 이런 이유는 뭐냐면 명태균을 내세워서 오세훈 때려잡자. 오세훈 주기에 나섰다. 그런데 오 시장이 흥분하지 않으면 이건 오 시장이 큰 타격을 안 받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명태균 씨 흥분에 민주당이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지금 이제 당황을 했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명태균도 통제 불가능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선거 전쟁이 이 모습만 보더라도 모양만 보더라도 선거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정청래 대표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돌출 발언 자제령을 내리면서 로우키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와중 조국 비대위원장이 연일 더 강경한 메시지로 더 좌측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이 조국 혁신당에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하나도 없죠. 지금 왜냐하면은
지금 정당 지지율 자체가 완전히 그냥 바닥이에요. 바닥을 헤매고 있어요. 3%에서 그런데 지금 조국혁신당에도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많아요. 다 있죠. 박은정, 신장식, 그 다음에 김준영, 황운하 말을 못하잖아요. 왜냐면 지금 당의 모든 목소리를 누가 다 그냥 독차지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네요. 오세훈은 강남시장입니다. 조의대 없는 사법부, 탄핵 소추안은 이미 준비됐고요.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조국 누가 당에서 성비 문제나 해결하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게 모든 게 지금 이 조국에게 올인이 돼 있는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나 지금 민주당으로서 또 골치 아픈 거죠. 왜냐하면 가뜩이나 지금 서울시장 선거가 간단치가 않은데 오세훈은 강남시장. 그러면 조국 비대위원장도 강남에 집이 잤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퇴장하시죠. 퇴장해 주세요.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조국 그러니까- 위원장 목소리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든 이걸 갖다가 네. 타겟책이 생기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토지공개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토지공개념 이야기 왜 나온지 아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다음이 바로 토지공개념이에요. 토지를 다 국가가 몰수하는 거죠. 이거 뭔 소리야 도대체. 아, 그럼 민주당에서도 절대 안 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그 똘똘한 한 채가 민주당도 보고, 예. 지금 개빡치는 거죠. 왜냐면은 뭐하러 지금 사면 복권을 해가지고 그냥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사면 복권 해도 되는데 그때쯤 되면 형기 한 3분의 1 정도가 남거든요. 그럼 가석방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정청래 대표는 미치고 한장하는 거죠. 자기는 지금 지방선거를 무조건 하고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면 정청래 대표는 다른 데 다 이겨도 당대표가 또 안 돼요. 되게 어려워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가뜩이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완전히 세간의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칼럼이잖아요. 조김 칸부에 무너진 대통령 지지율. 누구 칼럼입니까? 해수도 사겠죠. 제가 뭐 남의 칼럼 이야기하겠습니다. 조김 칸부 이야기 들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 이슈에 대한 여론 반응. 아, 김현지. 아, 캄보디아. 아, 그 다음에 부동산 뭡니까? 아, 성악가 같으세요. 파바로티. 럴미야. 무슬레. 번저로. 아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성악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가뜩이나 오늘 좋아하시네요. 성악을. 오늘도 좀 젊어 보이세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일종의 이 대통령의 관심사가 어떻다라는 걸 이게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국 비대위원장 더 나가버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더 난감할 수 없고 그러면 이제 개딸이나 강성지지층에서는 아니 이 조국혁신당의 비대위원장은 준비가 됐다는데 정청래 대표는 뭐 하고 있느냐. 하냐. 그러니까 이런 압박을 개딸로부터 또 제명인의 마을로부터 또 뭐 마음카페로부터 또 뭐 여성시대인가 거기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정청래 대표는 난감하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 조국 비대위원장과 더 궁짝을 맞춰서 가는 사람은 정청래 대표가 아니라 추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으로서 더 미치고 한장을 노르신 거예요. 본인이 지금 에이펙 준비 지금 말레이시아 가서 지금 캄보디아 훈 마넷을 만나야 되죠. 훈 마넷이 누굽니까? 훈센의 아들이야. 마넷.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럼 훈 마넷하고 뭐 진전이스트 한다고 해서 뭐 실질적인 진전이 캄보디아에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되겠어요. 여기는 말 그대로 프린스 그룹의 천재가 있고 그 다음에 후이원 그룹이 있고 후이원 그룹이 지금도 우리 국내 무슨 가상 암호화폐 거래소하고 뭐 거래가 있다 그래가지고 또 난리가 났잖아요. 그건 왜 못 막았느냐? 후이원이 뭡니까? 북한의 암호화폐를 돈 세탁해 준대요. 그게도 중국계야. 이게 미치고 돌아버릴 일인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있고 지금 뭐 가뜩이나 머리 써야 될 때가 많고 힘을 써야 될 때가 많은데 지금 너무 앞서가는 사람이 있으면 박지원 의원이 뭐라고 해서 과유불급이다. 앞서가는 건가요? 70년대 자기들이
주입했던 그 70년대 이론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국제 정세가 얼마나 시끄러운데, 여기서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힘든데. 앞서간다라는 것은 선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긍정적으로 이끈다가 아니라 설레발친다. 아하. 선을 넘는다. 이 의미의 앞서간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문맥에 정확한 표현입니다. 국어 25번의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문맥 파악을 잘해야 돼요. 저는 이해했는데 혹여나 들은 분들이 이분들이 정말 진보인가 보다 하고 오해할까봐 앞서간다니까 진보 아니죠. 저는 이게 정말 우리 이맹크의 매력이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관세 협상, 우리 관세 협상 타결 여부에 대해서 매우 가까워졌다라고 말하는 반면에 조금 전에 아침 속보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 협상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묻기도 지칩니다. 묻기도 지쳐요. 피곤해요. 이제 네. 이제 저 신경 안 쓸래요. 끊을래요, 이제. 이게 돼야 이게 관세 협상인 거지. 만만디 작전이었군요. 아니, 그런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관세 협상을 질질 끌어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면 모르겠는데 지금 저는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250억 불씩 매년 8년이다라는 이야기는 8년이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이후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관세 협상의 특징은 뭐냐면 바인딩이 없어요. 어떤 거든지 우리 임 앵커께서 법조인이기 바인딩이라는 것은 법적인 이 책임이 명문화돼야 된다는 거죠. 없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어느 한쪽이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일방적으로 결렬이 되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EU도 마찬가지예요. 아르헨티나의 밀레이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건 트럼프가 협상이라기보다는 외교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 트럼프 형 내년에 노벨 평화상 그게 꿈이잖아. 이루게 해줄게. 그걸 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명문화도 안 된 걸 우리가 지킬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은 미국에 우리의 이익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자동차도 팔아야 되고 반도체도 팔아야 되고 또 우리는 또 안보 관계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부동산도 모르고 외교도 모르고 안보도 모르고 이러면 큰 코 다친다. 벼락 맞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제발 그러면 알고 만들어라. 그러면 29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거쳐서 다카이치랑 한참 이야기하고 들어온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죠? 관세 협상 이야기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이야기 됩니까? 전시작전권 환수 이야기 할까요? 김정은 위원장 만날까 말까 이야기할까요? 할 이야기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야 빵파레 효과라고 해서 빵파레 효과는 뭐냐면 사전에 물밑에서 착착착착 돼가지고 뻥 하고 터지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효과를 보고 이재명 대통령도 효과를 볼 텐데 서로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미스터 리 지난번에 봤던 만년필 주문 가능할까요? 100개 주문 드릴게요.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랑 하고픈 이야기가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핵 이야기를 꺼냈죠.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미국하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을 살살살살 용미를 하라니까요. 용미. Utilization, advantages access of the United States. 그게 뭐냐면 지금 케빈 킴이 동아시아 태평양 부차관보를 했던 사람이 지금 대사 대리잖아요. 케빈 킴이 누굽니까? 이 사람은 얼마든지 우리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한국계잖아. 그러면은 트럼프에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어낼 걸 얻어내란 말이에요. 밀레이는 미국에 투자 안 하는데 관세를 빵 낮춰줬어요. 핀란드도 마찬가지. 왜? 구슬리는 거예요. 트럼프를. 이게 외교입니다. 외교예요. 자, 영국이 국빈 대우를 해주니까 영국에다 더 투자하겠다 그러잖아요. 제가 두 가지 제안했잖아요. 한 가지 뭡니까? 캠프 험프리스 고집할 필요 없어요. 캠프 트럼프로 이번 기회에 바꾸라니까요. 국민들이 이럽니다. 뭐하러 저런 악동한테 우리가 캠프 트럼프로 이름을 바꿔주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캠프 험프리스를 계속 고집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캠프 트럼프. 당신의 빛나는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 해결에 대한 그 해결사로서의 피스메이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서울 평화상 수여하라니까요. 이건 내년도 노벨 평화상에 대한 전조다. 서울 평화상 떡하니 앉아. Oh, thank you very much, Mr. Lee.
I love you. This 상금은 얼마예요? 셋업하고 왔어요. 인비팍은 경주초이. 상금 3,000원. 이렇게 되면서 교감이 되는 거예요. 서울평화상 아시잖아요. 사만한치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딱 하면서 저는 뭐냐, 이게 외교라는 겁니다. 외교는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영어로 하고 통역을 거쳐야 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히려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전화를 하고 싶은 거야. 이게 외교인 거예요. 미스터리, 이거 상의하고 싶어요. 한국 생각 어때요? 그러면 프레지던트 트럼프, 나는 내 생각이 이렇다. 그러면 서로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골프 칩시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정말 잘 봐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일본에 가서 일본이랑 조선업 협력 체결을 해요. 아시죠? 그죠? 우리 마스가가 완빵인 줄 알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스가 하면 다 될 줄 알았잖아요. Make shipbuilding America great again이잖아요. 이게 마스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일본 가서 다카이치 사나에와 일본 조선과 협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규모는 일본이 많이 쪼그라들었지만 기술력은 여전합니다. 군함을 만들고 이런 거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이가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의 헌법 제1평화헌법 10조 1항과 2항을 받고 있다는 그 의중하에서 트럼프를 구슬려서 군함을 만든다, 잠수함을 만든다, 핵 추진이 가능하다. 이건 정말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시간을 질질질 끌면서 자칫 마스가도 난관에 봉착할 수 있어요. 중국은 지금 우리 필리조선소 김동관 부회장이 완전히 뿔나나요. 하나가 1차장에서 져서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기분이 안 좋은데 필리조선소 이 하나 계열사에 대해서 중국이 앞으로 그 규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걸 잘 보셔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야 배추도사 뭐 이야기를 그따위로 해. 지금 코스피가 4천을 돌파해서 삼성전자가 10만 전자야. 이런 위대한 대통령이 어디 있어? 여러분들 이 코스피 4천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말 신출귀몰한 국정 운영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나는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한 건 없죠. 코스피가 올라가는데. 그래도 대통령의 영향이 긍정적이면 긍정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것은 쭉쭉쭉쭉 올라가는 게 미국 지금 주식시장이 견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유동성이 폭발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것을 그림을 우리 정치대학에서 말 그대로 우리가 정치 고등학교나 정치 중학교가 아니고 정치 유치원도 아니고 정치 대학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료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보셔야 된다. 그림은 모나리자, 네. 노래는 조용필, 예. 모나리자. 네, 열강을 펼쳐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